저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는 게 벌써 10년째였죠. 아들 진호가 결혼한 후로는 며느리 미영이와도 적당한 거리를 두며 지냈어요. 솔직히 말하면 미영이는 제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계산적이고 차가운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미영이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안부 인사도 건성으로 하던 미영이가 갑자기 제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안부 전화를 걸어오고 반찬까지 갖다 주더군요.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미영이가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혹시 머리가 자주 아프시거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때는 없으세요?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기억력 얘기를 하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아니야, 멀쩡해.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아는 좋은 병원이 있어요.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미영이는 끈질겼습니다. 며칠 후에도 같은 얘기를 꺼냈고 심지어는 진호까지 끌어들였어요. 엄마, 미영이 말이 맞아.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해. 저는 내심 불쾌했지만 아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미영이가 정해준 날짜에 따라가기로 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검진 당일 미영이는 일찍부터 저를 데리러 왔어요. 어머님, 준비 다 되셨죠? 좋은 병원이에요. 시설도 좋고 의사 선생님도 유명하답니다. 미영이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악마의 미소였던 거죠. 미영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점점 시내에서 멀어지더니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울창한 숲뿐이었죠.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깊은 산속에 정말 병원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미영아, 병원이 이렇게 멀리 있어? 시내에도 좋은 병원이 많은데 굳이 여기까지 와야 하나? 저는 창밖에 점점 더 외진 풍경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정말 유명한 곳이에요. 치매 조기 검진으로 소문난 병원이거든요. 특히 노인분들 전문으로 하는 곳이라서 더 정확한 진단을 받으실 수 있어요. 미영이는 여전히 그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치매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 자꾸 치매 얘기를 하는 건지 의심스러웠죠. 제 정신은 멀쩡한데 말이에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더 외진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도 보이지 않고 그저 끝없이 펼쳐진 산과 나무들 뿐이었어요.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신호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두 줄밖에 안 잡히는 신호를 보며 이상한 예감이 들었죠. 이런 곳에 정말 제대로 된 병원이 있을까 싶어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산길을 더 올라가니 갑자기 시야가 트이면서 큰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곳은 정말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병원이었어요. 건물은 생각보다 크고 웅장했지만 뭔가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주변에는 사람의 인기척도 별로 없고 그저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병원 간판에는 마음 편한 요양병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름부터가 석연치 않았죠. 병원 입구에서 미영이를 반갑게 맞이하는 직원들을 보며 더욱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미영이를 이미 잘 아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더군요. 미영씨, 오셨네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가 능숙하고 친숙하게 말했어요. 그 말투에서 뭔가 미리 짜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잠깐, 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나는 그냥 건강검진 받으러 온 건데.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건강검진이라면 접수부터 차례대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마치 모든 게 미리 계획된 것처럼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미영이와 병원 직원들 사이에 무언의 소통이 계속 오가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들이 저를 안내한 곳은 검진실이 아니라 침대가 놓인 병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대기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곧 오셔서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는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에 급히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아무리 돌려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밖에서 잠긴 거였죠.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던 저는
곧 지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런데 옆 병실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새로 오신 분이에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벽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간절히 부탁하자 상대방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저도 여기 갇힌 지 벌써 6개월째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6개월이라니.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긴 병원 아니에요? 그러자 쓸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병원은 병원이죠.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에요. 그분의 설명을 들으니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병원에는 저처럼 가족들에게 속아서 끌려온 노인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 치매 환자라는 명목으로 가족들이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아들 며느리가 저를 치매에 걸렸다고 여기에 맡겼어요. 하지만 저는 멀쩡합니다. 다만 며느리가 제 통장을 관리하려고 했을 때 반대했을 뿐인데 그 말을 들으니 제 상황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미영이도 같은 목적이었던 거죠. 저는 남편이 남긴 부동산과 예금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영이가 몇 번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저는 단호히 거절했었어요.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고 말이죠. 옆 병실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예요. 재산을 노린 가족들이 우리를 정신병자나 치매 환자로 몰아서 여기에 가둬둔 거죠. 법적으로는 치료를 받고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미영이의 계획은 저를 여기 가둬두고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제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였던 거군요. 갑자기 지난 몇 주간 미영이의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고 한 것도, 제 기억력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말들을 한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포석이었던 거예요. 문득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병실 문이 열리면서 의사로 보이는 남자와 간호사, 그리고 미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놀라셨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미영이가 거짓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초기 치매 증상이 확실합니다. 당분간 여기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멀쩡해요. 언제 검사를 받았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도 치매 증상 중 하나입니다. 본인은 멀쩡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라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통속이었고 처음부터 저를 여기에 가두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미영아, 내가 정말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다고. 저는 분노와 절망감에 울부짖었지만 미영이는 차갑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건강을 위한 일이에요. 여기서 좋은 치료 받으시고 빨리 나으세요. 미영이가 나간 후 저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더욱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제게 약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 약이 진짜 치매약이나 정신병 약물이었던 거예요. 이 약 안 먹을 거예요. 제가 거부하자 간호사들은 억지로 입을 벌리게 해서 약을 넣으려 했습니다. 할머님, 치료를 위해서 꼭 드셔야 해요. 안 드시면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그 약을 먹으면 정말 정신이 흐려질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밤 간호사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고 살며시 문틈으로 엿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박 할머니는 언제까지 여기 있을 예정인가요? 간호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미영 씨가 재산 정리할 때까지는 계속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빨리 끝내려면 약을 좀 더 강하게 줘서 진짜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영이는 저를 여기 가둬두고 약물로 정신을 흐리게 만든 다음 그 틈에 제 재산을 모조리 빼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호사가 실수로 떨어뜨린 서류 뭉치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서류들 사이에 미영이의 과거 이력이 적힌 문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미영이가 과거에 사기 사건으로 전과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미영이는 결혼 전에 다른 노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였고 심지어 가짜 투자 상품을 팔아서 거액을 편취한 전력이 있었어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미영이가 눈치챈 거였습니다. 몇 달 전에 우연히 미영이가 수상한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들었을 때 저는 요즘 사기 전화가 많다더니 조심해야겠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때 미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미영이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예 저를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거였죠. 서류를 더 들여다보니 더욱 끔찍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미영이는 저를 망상증 환자로 진단받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과거 사기 전력을 아는 저를 헛소리하는 노인으로 만들어서 아무도 믿지 않게 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 그런 거였구나.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미영이는 처음부터 저를 죽일 생각까지도 했던 거예요. 약물로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서 폐인으로 만든 다음 재산을 모두 빼앗고 나서는 저를 여기서 죽게 내버려둘 작정이었던 거죠. 옆 병실 할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리니 그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셨어요. 제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며느리의 바람기를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는 저를 여기 가둔 거였습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악독한 일을 저지르고도 태연히 치료니 뭐니 하면서 거짓말을 하다니. 미영이뿐만 아니라 이 병원 직원들도 모두 공범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무고한 노인들이 이런 식으로 고통받고 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내가 날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서 미영이의 악행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는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직원들은 모두 적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노리며 탈출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며칠간 저는 병원의 일과와 직원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아침 8시에 아침약을 주고 오후 2시에 점심약, 저녁 8시에 수면제를 주는 게 일과였어요. 그런데 점심시간 무렵에는 직원들이 모두 식당으로 가서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옆 병실 할아버지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니 그분도 희망의 빛을 보이셨어요. 그 시간을 노려서 나가봅시다. 하지만 문은 어떻게 열죠? 제가 며칠간 관찰한 바로는 간호사들이 카드키를 사용해서 문을 여닫았습니다. 그 카드키만 있으면 문을 열 수 있을 거예요. 기회는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새로운 간호사가 제게 약을 주러 왔는데 급하게 다른 곳으로 호출을 받아서 나가면서 카드키를 침대 위에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저는 재빠르게 그 카드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카드키로 문을 열고 나왔어요. 옆 병실의 할아버지도 함께 나오셨죠. 빨리 가요. 계단으로 내려가서 비상구로 나가야 해요. 할아버지가 속삭이셨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1층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간호사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할머님들 어디 가세요? 간호사가 의아해하며 다가왔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화장실 좀 가려고요. 위층 화장실이 고장났다고 해서. 그러자 간호사가 그러시구나. 빨리 다녀오세요라며 별 의심 없이 지나갔어요. 저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계속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 비상구를 찾았지만 거기도 카드키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가져온 카드키로 문이 열렸어요. 바깥 공기를 마시는 순간 정말 살아났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여전히 산속이었고 어떻게 내려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할아버지는 저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못 가겠어요. 할머니라도 빨리 도망가세요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분을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같이 가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산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험하고 가파라서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자유에 대한 간절함이 저희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다행히 등산객들을 만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길을 잃으셨나요? 젊은 등산객이 걱정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발 경찰서에 신고해 주세요. 저희가 억울하게 갇혀 있었어요. 등산객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저희의 절박한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 주었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해서 저희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어요. 그때서야 정말 살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영이의 계획, 병원의 실체, 다른 노인들의 상황까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경찰들은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미영이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최근 들어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고 피해망상도 심해지셔서 어쩔 수 없이 전문병원에 모신 거였는데 미영이는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를 했어요. 마치 진짜로 걱정되는 며느리인 것처럼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 속이 뒤틀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건 미영이가 미리 준비해둔 증거들이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받은 가짜 진단서에는 초기 치매 및 망상 증세라고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평소에 했다는 이상한 말들까지 기록해둔 일기장도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하시고 없는 일을 있었다고 주장하세요. 며느리인 제가 자신의 돈을 빼앗으려 한다는 망상까지 하십니다. 일기장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미영이는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거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한 포석을 깔아둔 거였어요. 동네 사람들에게도 미리 시어머니가 치매 기미가 있다고 소문을 퍼뜨려둔 상태였습니다. 박할머니가 요즘 정신이 좀 이상하다던데 며느리가 참 고생이 많겠어. 이런 소문들이 벌써 동네에 돌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슈퍼 아주머니까지 박할머니 요즘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던데라며 걱정하는 척했어요. 미영이는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 사장님에게도 거짓말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셔서 걱정이에요. 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반복하시고 이런 식으로 미리 제 평판을 깎아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경찰이 동네 사람들에게 증언을 들을 때도 박할머니가 정신이 좀 이상해 보였다는 말들이 나왔던 거죠. 법정에서는 더욱 치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미영이 측 변호사는 제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치매 환자의 망상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시어머니는 현재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로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며느리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도 전형적인 피해망상 증세의 하나입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저를 정신질환자로 몰아갔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이웃들에게 누군가 나를 감시한다거나 돈을 빼앗으려 한다는 식의 피해망상적 발언을 자주 해왔습니다. 또한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죽은 남편이 나타났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짓 증언들이 법정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저는 분노로 떨렸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것도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해서 그들의 증언을 확보해둔 거예요. 재판장님, 이 병원에는 저처럼 억울하게 갇힌 노인들이 많습니다. 모두 가족들의 재산 탈취 목적으로 감금당한 거예요. 김할아버지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주셨어요. 저도 며느리한테 똑같이 당했습니다. 제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하니까 거절했더니 갑자기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니 그 병원에 가둬버렸어요. 그분의 증언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 측에서는 그 사람들도 모두 정신질환자들이라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은 점점 미영이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병원에서 제가 몰래 녹음한 간호사들의 대화가 증거로 채택된 거였습니다. 탈출하기 전 마지막 밤에 휴대폰으로 녹음해둔 것이었죠. 미영 씨가 재산 정리할 때까지는 계속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빨리 끝내려면 약을 좀 더 강하게 줘서 진짜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라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약물을 강하게 줘서 정신을 흐리게 만들겠다는 내용까지 들어있었거든요. 법정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판사님도 심각한 표정으로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더군요. 검찰은 즉시 병원에 대한 전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컴퓨터에서 미영이와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발견되었고 거기에는 저를 감금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박 씨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진단해서 최소 1년은 입원시켜달라. 그동안 재산 이전 절차를 완료할 테니까.
이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돈거래 내역까지 모두 드러났어요. 미영이가 병원 원장에게 1천만 원을 입금한 기록,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메시지들, 심지어는 저를 영구적으로 정신병자로 만들 계획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 치매약을 계속 투여하면 정말 치매가 올 수도 있다고 하니 그렇게 하면 더 확실할 것 같다는 끔찍한 내용도 있었어요. 검찰이 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도 줄줄이 발견되었어요. 모두 재산을 노린 가족들이 노인들을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가둬둔 사건들이었습니다. 병원 원장과 직원들은 이런 일을 수십 건이나 저질러 왔던 거예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미영이의 과거 전과 기록이 정식으로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서 노인들을 속여 수억 원을 편취했던 전력이 드러났어요. 가짜 투자 상품을 만들어서 독거노인들의 평생 모은 돈을 빼앗은 악질 사기범이었던 거죠. 이 여자는 처음부터 우리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아들 진호가 충격에 빠져 법정에서 외쳤습니다. 그제야 진호도 미영이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바보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믿지 않고 미영이 편을 들었던 제가. 미영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백했거든요. 재산 횡령 미수, 사기, 불법 감금, 약물 투여를 통한 상해 등 여러 혐의가 확정되었습니다. 병원 원장과 간호사들도 모두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었어요. 판사님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순간 저는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피고인 미영은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병원 관계자들도 각각 징역 5년에서 8년을 선고한다. 그 순간 법정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미영이는 수갑이 채워진 채로 끌려나가면서도 저를 원망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돈과 욕심으로 날 가둔 내가 이제는 감옥에서 평생 썩어라. 저는 미영이에게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미영이가 감옥으로 끌려간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영이가 빼돌리려 했던 재산들이 모두 되돌아왔어요. 부동산은 물론이고 미영이가 이미 자신 명의로 바꿔놓으려던 예금 계좌들까지 모두 원상회복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미영이에게 손해배상까지 명령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그 끔찍한 병원에서 함께 고생했던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도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탈출 과정에서 다리를 다치셨는데 제가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이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악독한 병원에 갇혀있던 다른 노인분들도 모두 구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총 11분이나 되는 분들이 가족들의 욕심 때문에 억울하게 갇혀 계셨던 거예요. 저는 제 재산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작은 요양원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마음 편한 요양원이에요. 김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악독한 가짜 병원 이름을 패러디한 농담이었지만 정말로 마음 편한 곳이 되었죠. 이곳에서는 아무도 억지로 약을 먹이지 않고 문을 잠그지도 않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돌보며 지내고 있어요. 아들 진호는 그 일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영이한테 속아서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진호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사죄했어요. 이혼 절차도 빠르게 진행했고 지금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 손자를 데리고 와서 할머니께 안부를 드리곤 해요. 미영이는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 노리고 가짜 정신병원에 감금, 노인 대상 신종 사기 수법 충격 같은 제목들로 연일 뉴스에 나왔어요. 미영이의 사진도 공개되면서 그녀는 완전히 사회적 매장을 당했습니다. 더욱 통쾌한 건 미영이와 함께 일했던 그 악질 병원도 완전히 폐쇄되었다는 거예요. 원장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간호사들도 각각 5년에서 10년씩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무고한 노인들을 괴롭혔는지 생각하면 당연한 처벌이었어요. 지금 저는 새로 만든 요양원에서 진짜 가족 같은 분들과 함께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죠.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건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가끔 뉴스에서 미영이가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노인을 괴롭힌 죄로 감옥에서도 미움받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소식을 들어도 동정심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업자득이구나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천벌이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결국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법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저를 망가뜨리려다가 자신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시련을 통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보다는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재산이라는 걸 말이죠. 저는 정영자입니다. 올해 65살이에요. 아들 하나 키우느라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대기업 부장까지 올라가니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거든요. 3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일을 다 해가며 아들의 학비를 벌었어요. 과외비, 학원비, 대학 등록금까지 모든 게 제 어깨에 달려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는 당당한 사회의 기둥이 되었으니까요. 이웃들도 부러워했어요. 영자 씨 아들 정말 잘 키웠네. 혼자서 그렇게 키워서 대기업 부장까지 만들다니.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와서는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도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었거든요. 38이 되도록 연애도 제대로 안 하고 일만 하던 아이였는데 마침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나 보다 싶었죠. 손자 얼굴도 보고 싶었고 며느리와 함께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어떤 집 딸일까, 어떤 대학을 나왔을까,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온갖 상상을 다 해봤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어디서 만났어?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마트 계산원이라니요. 우리 아들이 누군데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거죠?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손까지 떨렸어요. 내가 누구라고 아무나 데려오니? 어울리는 급이란 게 있지. 아들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키운 아들인데 신분도 확실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다니 말이 되나요? 대기업 부장이면 그에 걸맞은 사람과 만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대학도 제대로 나오고 집안도 반듯한 사람 말이에요. 엄마가 뭘 모르시고 그러세요. 진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면 다야. 문벌이 맞아야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런데 마트 계산원이라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더군요. 그냥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굳어진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는 궁금증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아들이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걸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마음을 정했어요. 그 여자가 대체 어떤 앤지 내가 직접 봐야겠어. 다음 날 오후 저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회사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였어요. 입구에 서니 갑자기 떨렸습니다. 뭔가 죄 짓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와버린 이상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마트 안으로 들어가니 여러 계산대가 보였어요. 어느 계산대에 있을까 두리번거리다가 한쪽 끝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카드 결제 도와드릴게요.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니 단정한 외모의 젊은 여성이 보였어요. 아마 저 아이가 진아일 거예요. 멀리서 지켜보니 정말 정성스럽게 손님을 응대하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쌀포대를 들고 계시는데 그 아이가 직접 나와서 카트까지 옮겨드리는 거예요.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슬금슬금 그 계산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더 가까이서 보니 생긴 건 나쁘지 않더군요. 하지만 그게 뭐 대수인가요?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지켜보니 이상했어요. 장애인 손님이 오시니 더욱 정중하게 천천히 설명해드리고 외국인 손님에게는 몸짓까지 섞어가며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마치 자기 조부모님을 모시듯 했어요. 그때 옆 계산대에서 진상 고객이 나타났습니다.
중년 남자가 계산원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이게 뭐야? 가격이 틀렸잖아. 다른 계산원이 당황하며 사과하는데 그 남자는 계속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이 다 쳐다볼 정도였죠. 그런데 진아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쪽으로 다가가더니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리고는 차분하게 영수증을 확인하고 정말로 실수가 있었는지 꼼꼼히 살펴봤어요. 결국 시스템 오류였던 것 같더라고요. 진아는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하고 차액을 돌려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지 않더군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조금 놀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비위가 상해도 금세 얼굴에 드러내는데 저 아이는 정말 침착했거든요. 마치 훈련이라도 받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상황을 정리하더라고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장바구니에 든 물건들을 계산대에 올리며 진아를 가까이서 봤어요. 생각보다 맑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트 카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정중했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저었습니다. 뭔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계산을 마치고 저는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마트 뒤편을 지나가다가 누군가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익숙해서 고개를 돌려보니 바로 진아였어요. 휴게 시간인지 마트 뒤쪽 벤치에 앉아서 전화를 받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려 했는데 들리는 말이 심상치 않았어요. 괜찮아. 반대해도 이해해.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설마 우리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숨을 죽이고 더 들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분명 괜찮다고 하셨을 텐데.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뜻인가요? 근데 나 이제 누군가의 가족이 되고 싶어. 정말 오랫동안 혼자였거든. 동생들은 있지만 이제 다 컸고, 나도 이제는 누군가의 딸이 되고 싶고,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고 싶어. 진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뒤쪽 기둥에 몸을 숨기고 계속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제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를 정말 아껴주시고요. 근데 어머님이 반대하세요. 제가 마트에서 일한다고. 그때 진아가 한숨을 크게 쉬더니 말을 이었어요. 맞아, 나도 알아. 부족하다는 거. 학벌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에서 공부하고 동생들 학비도 벌어야 하고.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야간 대학을 다니고 있다니 그것도 동생들을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분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은데. 진아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 알겠어. 조금 더 기다려볼게.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아니면 내가 더 노력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전화를 끊고 난 진아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는 눈가를 슬쩍 닦더니 다시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니, 그리고 동생들을 키우고 있다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갑자기 제가 한 말들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과연 제가 옳았던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아직 퇴근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계속 진아의 전화 통화 내용을 되새겼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동생들을 키우고 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야간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것도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녁 8시쯤 아들이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어제 제가 한 말 때문에 기분이 상한 게 분명했어요. 보통이라면 다녀왔습니다 하며 인사를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조용히 신발만 벗고 자기 방으로 향하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아들을 불렀어요. 민수야, 잠깐만. 아들이 돌아보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거실로 왔습니다. 소파에 앉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어요. 평소라면 편안하게 앉았을 텐데 그날은 마치 남의 집에 온 것처럼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뭔가 물어볼 게 있어. 네. 그 아이, 부모님은? 순간 아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란 것 같으면서도 조금은 안쓰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릴 때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제가 들은 게 맞았던 거예요. 그럼 혼자 살고 있어? 아니요. 동생 둘이 있어요. 고등학생이랑 대학생. 진아 씨가 보호자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런 아이를 내가. 말끝을 흐리니 아들이 제 말을 받아서 계속했어요. 엄마, 나는 그 아이한테 배워요.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뭘 배운다는 거야? 아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아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진아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20살에 부모님을 잃고 동생들을 키우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낮엔 마트에서 일하고 밤엔 공부해요. 공부를 한다고? 네. 사회복지학과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동생들이 다 독립하면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회복지학과라니, 그것도 남을 돕겠다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진아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마트에서도 어려운 손님들을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도와드려요. 장애인분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정말 친절하게 대해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제가 오늘 마트에서 본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모든 손님에게 정성스럽게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엄마가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진아 씨와 함께하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요. 아들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확신 뒤에는 진아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아이를 내가 함부로. 제가 중얼거리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기회를 주세요. 진아 씨를 직접 만나보시면 분명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진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다시 마트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아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어제 아들과의 대화 후에 밤새 생각해봤는데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트에 도착해서 진아가 있는 계산대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손님이 많지 않아서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혹시 잠깐 시간 좀 괜찮을까요? 진아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마트에 오신 게 그냥 손님이 아니란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들켰다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민수 오빠가 어머님 사진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셨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문을 잃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마치 몰래 엿보기를 하다가 들킨 기분이었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니에요, 어머님. 충분히 이해해요. 아드님이 소중하시니까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진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서운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이해한다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울 수 있나요?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진아가 매니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휴게실로 안내했어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으니 더욱 어색했습니다.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님이 반대하시는 마음을 정말 이해해요. 진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수 오빠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좋은 대학 나오시고 좋은 직장에 다니시고 그런 분과 저 같은 사람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과분한 분을 만났다고요. 진아의 눈에 잠깐 슬픔이 스쳤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정중하게, 친절하게 대해요? 오늘도 보니까 모든 손님한테 그렇게 하던데. 저는 어제부터 궁금했던 걸 물어봤어요. 어릴 적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진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랑 살았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그냥 보기만 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그때 12살이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약한 사람 옆에 서는 사람이 되자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자고.
그 말을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어린 나이에 어른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짐작이 갔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한 거예요. 동생들이 다 독립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옆에 있고 싶어요. 진아의 눈에 확고한 의지가 보였어요. 저는 그런 진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준다면 내가 더 고마운 일이지. 그 순간 진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졌거든요. 진아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휴게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정말 마트 계산원이 전부일까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응, 마트에 있어. 혹시 진아 씨랑 만나신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응,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데 민수야, 진아 씨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정말 마트 일이 전부야. 다른 건 없고. 아들이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참, 말 안 했는데. 그 친구, 사회복지학과 다녀요. 장학금 받으며 야간 수업 듣고 있어요. 장학금? 네. 성적이 정말 좋거든요. 전액 장학금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말을 망설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마트 일은 생활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동생들 학비도 아직 필요하니까요. 진아 씨 꿈은 사회복지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전액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잘한다니요. 그리고 꿈도 있고 그 꿈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라니요. 그럼 왜 처음에 그 얘기를 안 했어? 진아 씨가 말리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일로 판단받고 싶다고요. 학력이나 다른 걸로 인정받고 싶지 않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진아가 얼마나 당당한 사람인지 알 것 같았어요. 자신의 현재 모습 그대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 엄마가 걱정하시는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진아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얼마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는지 반성되었습니다. 마트 계산원이라는 직업만 보고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때 진아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을 씻고 온 건지 더욱 맑아 보였어요. 어머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진아야, 하나 더 물어봐도 될까? 네, 뭐든지요. 내 꿈이 뭐야? 진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꿈 이야기를 할 때면 사람의 눈이 이렇게 빛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옆에 있고 싶거든요. 쉽지 않을 텐데. 맞아요. 동생들이 다 독립해야 하고 제가 공부도 더 해야 하고.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진아의 목소리에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을 제가 어떻게 반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엔 민수 오빠가 너무 과분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빠가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더라고요. 제가 마트에서 일하는 것도, 밤에 공부하는 것도, 동생들을 돌보는 것도 모든 걸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 아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새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런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아야, 내가 미안해. 처음에 너무 편견을 가지고 봤나 봐.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아는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상처받을 법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진아와 만난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이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진아 씨를 정식으로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빨리 데려와. 그렇게 해서 진아를 우리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어요. 상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편안하게 집에서 만나기로 한 거였죠. 진아가 우리 집에 온 날, 저는 특별히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에 잡채, 그리고 진아가 좋아할 만한 나물들까지요. 요리를 하면서도 떨렸어요. 과연 입에 맞을까, 혹시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걱정되었거든요. 초인종이 울리고 아들과 함께 진아가 들어왔어요. 정말 단정하게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려요.
김진아입니다. 그래, 어서 와. 편하게 해. 진아가 건넨 선물을 받아보니 고급 한과였어요. 이런 건 왜 가져왔어?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아니에요. 처음 집에 오는데 빈손으로 올 수는 없죠. 식사를 하면서 진아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생들 이야기, 공부 이야기, 그리고 장래 희망까지요.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아이가 얼마나 성숙하고 생각이 깊은지 느껴졌습니다. 진아야, 동생들은 뭘 하고 싶어 해? 둘째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막내는 아직 고등학생인데 의사가 되고 싶어 해요. 의사라니 대단하네. 그럼 의대 준비를 해야겠네. 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의대는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진아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어요. 아직 26인데 동생 둘의 미래까지 책임지고 있다니요. 그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참 엄마, 말 안 했는데. 진아 정말 공부 잘해요. 야간 대학이지만 전체 수석이에요. 수석?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전액 장학금도 그래서 받는 거예요. 성적이 정말 우수하거든요. 진아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할 뿐이에요. 열심히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저는 진아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조금 거칠었어요. 일하느라 그렇게 된 거겠죠.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아야, 솔직히 말해봐. 우리 민수와 결혼하면 힘들지 않을까? 집안 환경도 다르고. 어머님, 저는 민수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오빠도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진아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정말 노력할게요. 어머님께도 잘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아이를 제가 어떻게 반대할 수 있었을까요? 진아야,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진아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진아를 집까지 데려다준 아들이 돌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진아가 정말 기뻐했어요. 나도 기뻐.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직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정식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진아의 동생들과도 만나기로 했거든요. 호텔 한식당을 예약하고 진아에게는 미리 드레스 코드도 알려줬어요. 이제는 정말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격식을 갖춰서 하고 싶었거든요. 상견례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진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 동생들은 어떨지 설레면서도 떨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기다리는데 진아가 동생 둘과 함께 나타났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진아는 정말 단정하고 아름답게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동생들도 깔끔하게 옷을 입고 왔습니다. 둘째 동생은 대학생답게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막내는 고등학생이지만 어른스럽게 보였어요. 어머님, 제 동생들이에요. 이 아이가 둘째 현우고 이 아이가 막내 현진이에요. 두 아이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입니다. 보니까 정말 예의 바른 아이들이더라고요. 진아가 얼마나 잘 키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식사를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한결 편해졌어요. 동생들도 처음엔 긴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현우야, 전공이 컴퓨터 공학이라고 들었는데, 네,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아요. 졸업 후에는 IT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그리고 현진이는 의사가 되고 싶다며, 네, 어머님.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두 아이 모두 꿈이 확실하고 의지가 강해 보였어요. 진아가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느껴졌습니다. 식사 중간에 아들이 자리를 잠깐 비웠어요. 그때 저는 진아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아야, 너에게 줄 게 있어. 핸드백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냈어요. 진아가 궁금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진아가 조심스럽게 보석함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결혼할 때 받았던 가족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준 소중한 반지였어요. 어머님, 이 반지, 내 시아버지가 나한테 줬던 거야. 이젠 내가 가져가야지. 진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동생들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소중한 거 아니에요? 제가 받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이제 넌 우리 가족이야. 이 반지는 우리 집 며느리가 받는 거야. 진아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아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엄마가 되어줘서 고마워, 진아야. 어머님, 저야말로 정말 감사해요. 가족이 생겨서 너무 기뻐요. 동생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잘 됐다. 이제 누나도 의지할 어머님이 생겼네. 현진이도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누나 잘 부탁드려요. 누나가 저희를 위해 정말 많이 희생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진아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시 한번 느껴졌어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모두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 진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늘의 엄마 아빠, 저 드디어 가족이 생겼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어머님도 계시고 동생 같은 남편도 생겼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는 기쁨보다는 외로웠을 진아에게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 더 기뻤거든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